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은퇴한 관료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근데 미국은 어떡한데?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쨌든 팍스 아메리카노로 해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갖다 만드는 룰메이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가 지금 달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다 돈으로 인정했다는 거는 그 달러와 공존을 갖다가 이제 인정한 거 아니에요? 당선 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 트럼프의 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트럼프는 미국 중심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연대하고 그런 것보다 미국의 이득이 최고의 사람인데, 뭐 민주당도 미국 이득이 중요하겠지만은 그 일종의 그 고립주의로 그 우방도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비난을 많이 했어요. 돈은 달러다. 저 새끼 왜 까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도 나름대로 결제에도 쓰이고 돈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 NFT를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NFT도 팔고 그 최근에는 1,000개 한정판 운동화를 팔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불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제의 수단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암호화폐로 이렇게 받은 게 가격이 올라가거든. 달러는 그냥 달러인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돈 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미국의 주류, 아무튼 공화당도 주류니까요. 대통령이 이제 그걸 갖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고 특히 SEC 같은 경우가 밀려서 정책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완전히 변화하고 이게 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이쪽에서 크립토 산업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껴가지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CNBC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생명을 얻었다. 작지만 재미있는 일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겠다. 생각해보니까 비트코인은 또 다른 형태의 통화다. 비트코인을 그 돈으로서 인정을 갖다 딱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달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다 돈으로 인정했다는 거는 그 달러와 공존을 갖다가 이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이 제가 예전에 은퇴한 관료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근데 미국은 어떡한데?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호불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팍스 아메리카노로 해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갖다 만드는 룰메이커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룰을 갖다 쫓아가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IMF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걸 갖다가 미국이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뭐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그 또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월가거든요. 월가와 미국 정부의 유력한 정치인이 이제 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남은 데가 어디죠? 큰 데가 중국 남아 있잖아요, 중국. 네.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을 통해서 ETF를 받아들이고 작년에 암호화폐 거래를 갖다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국민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암호화폐 거래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묵인을 하고 있는 거죠. 금지시킨 다음에 또 자꾸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ETF를 통해서 또 일부 공식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세로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늦으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떠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발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장난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IT에 능동한 선수들이 막 지들끼리 갖고 노는 이제 그 정도 취급만 하다가 그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이제 피자가 거래됐다고 했죠. 거기서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실크로드라는 사이트가 하나 생겨요. 그 실크로드라는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갖다 주면은 그 비트코인으로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추적하지 못한다 이제 그땐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마약부터 뭐 권총 사는 거, 성매매, 그리고 뭐 심지어 살인교사 이런 것까지 막 여기에서 막 벌어지고 다크앱이라고 해가지고 그 힘들게 찾아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근데 여기를 갖다 이제 잡고 나서는 이제 이게 뭐가 됐냐면은 범죄자들의 돈으로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 장난감에서 범죄자들의 돈으로 됐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로 스트리치가 먼저 채택을 하고 이제 그걸 갖다 받아들여 가지고 저기 또 누가 채택을 하냐면 테슬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채택을 하면서 이제 작은 나라의 돈이 되잖아요. 예. 작은 나라의 돈이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일반 투기꾼들의 돈이란 과정도 거치죠.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투기수단이란 걸 거쳐가지고,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파는 정상적인 금융상품까지 이렇게 월가의 상품이 됐고, 이제는 국가의 이제 리저브머니까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런 경로를 밟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결국에 마지막에는 리저브머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돈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밑바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화폐들은, 국가의 화폐들은 그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뭐 이런 걸 보유한 단계에서 얼마만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내 화폐를 발행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화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어차피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가장 큰 유일한 장점은 허구를 만들어 갖고 협동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허구가 뭐냐면 돈도 허구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족 허구예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실체는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여기 이 가족도 있고 저기 저 가족도 있고 회사라는 것도 없잖아요. 법률적인 허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회사라는 거는 개념을 갖다 정해가지고 얘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허구 중에 가장 큰 게 국가예요. 국가라는 형태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라는 속에서 막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보는 국가가 다 다르잖아요. 이 정당의 국가는 이렇고 이 정당의 국가는 이렇고 뭐 무소속 정당은 뭐 어떻고 하듯이 그 사람들은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국가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이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세상을 만들어 온 방법이거든요. 가장 초기에는 그 힘을 이용해서 맘모스 사냥을 했던 거고 지금은 더 커진 허구로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건 왜냐면 인간이 협력하면서 그 협력 속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비록 P2P 화폐라고 하지만은 이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큰 단위의 마지막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 비트코인에 열려 있는 데서 국가가 이걸 옛날에 금처럼 디지털 리저브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그 비트코인의 최고 발전 단계 중에 하나다. 더 발전하는 건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건 뭐 더 얘기 안 해도.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P2P 화폐를 넘어서서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리스크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이 사실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이해해야 되는 게 그 비트코인이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비트코인이 죽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역사적 경험으로서는 지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해킹을 안 당했기 때문에 죽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 지금 죽지가 않는 건데 그 프로토콜의 설계를 그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잘 해놨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은 그 채굴을 해갖고 거래를 갖다 검증을 하고 그리고 수십만 개의 노드들이 그걸 또 공유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노드 하나만 살아있어도 모든 기록을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채굴을 통해 갖고 그 거래의 정당성을 갖다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수학과 인간의 욕망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문과라서 그 기술적 부분을 완벽하게 모르는데, 그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쓰는 게 숫자를 갖다 넣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16진법을 갖다 써가지고 0이라는 게 있어요. 0이라는 답을 갖다 찾아내야 되는데 0을 여기 넣어가지고 암호화 기계에 만들어갖고 나오면은 숫자가 됐는데 이걸 0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0이 찾긴 힘들어요. 근데 채굴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임의수를 넣어갖고 이게 0이야라고 이제 찾는 거예요. 0이야라고 이제 찾아가지고 나 이거 답 찾았어 하고 사람들한테 쭉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채굴업자들이 이걸 갖다 보고 아까부터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쉽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0을 넣어봐. 그러면 맞네 하고 맞아 너 잘했어 하고 이렇게 예컨대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가 많아질수록 이 답을 찾기 10분에 한 번씩 찾아야 되니까 이 답을 찾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 답을 갖다가 만들어내기가 가짜가 이걸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51%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채굴이라는 작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정상적인 답변과 정상적인 거래를 갖다가 확정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초기에 작았을 때는 뭐 컴퓨터 한 10대로 할 때는 미국 정부가 500대 갖다 놓고 없애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반감기도 놔두고, 그리고 한정을 해두고, 그리고 개인 간 화폐로서 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쓰는 애도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 네트워크가 확산이 되면은 예컨대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면은 한 개잖아요. 근데 세 사람이서 대화를 하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러니까 n-1의 제곱인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확산 효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서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은 그 커뮤니티 속에서 커뮤니티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로그 함수로 높아져요. 이게 피델리티가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제가 이 함수나 이런 걸 분석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채굴업자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서 비트코인은 시스템으로 죽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논리 시스템을 갖다 설계해 놓아갖고 죽지 않는다가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안전해진 거고, 이제 두 번째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주식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세 가지를 다 이루지 못한다는 트릴레마가 있거든요. 그 트릴레마가 뭐냐면은 탈중앙성, 그리고 보안성.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탈중앙하고 보안은 완벽하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수용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인데,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이 탈중앙을 포기하는 대신 수용성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관여하지 않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돈, 그러니까 P2P 화폐로서 중앙 신뢰기구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서는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돈이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화폐가 아니라 자산이다. 그러니까 기술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계속하다 애플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또 내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AI에 뒤처졌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뭐 금방 세계 제1의 기업이 되는 것 같더니 또 전기차에서 뭐 덜 팔린다 이러면서 덜 팔리잖아요. 뭐냐면 기업이나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를지, 언제까지 똑똑할지 알 수 없는 위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암호화폐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그런 위험이 없는 게,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위험이 없어진 다음에 그렇게 사람에 의지해야 되는 위험조차 없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 변동을 위험하다고 보는 건 그거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게 이렇게 끊임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좋은 돈으로서. 그걸 이해하고 나면 전혀 비트코인은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에요. 노후 자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30년 묵히면 손자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100년 동안 팔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물어보셔서 중앙은행에 채택하면 여기서 파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 만일 투자 자산으로 생각한다면은 더 좋은 자산을 갖다 찾기 위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축으로서는 계속 갖고 가도 되는 게, 우리가 화폐를 갖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돈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그 실질 이자율이 얼마냐 이제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빼주고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 경제의 성장률 이상을 담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비트코인은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그 내가 딴 데서 벌어가지고 여기다가 축적을 해야 될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또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한정된 재화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잉여 자산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 성장률 플러스 알파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자산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최고 잘 됐을 경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제 논리는 비트코인은 죽지 않는 돈으로서 가장 좋은 돈이 돼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그 가치를 갖다 흡수하는 그런 게 된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 거죠. 사이클에 따라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무조건 많이 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본래적 속성이라는 건 돈으로 만들어지고 돈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는 거는 저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벽한 걸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 가지고 내가 수익을 갖다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이제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조금씩 사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이제 제가 이런 의문을 갖고 그런 건 뭐냐면은, 아니 새들도 다 지집 한 채씩 있고,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얻어갖고 그 내 집 한 채를 갖다 마련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호화로운 집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집들이라는 게 뭐 조그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새들 집보단 좋겠지만 그렇게 아주 훌륭한 것도 아닌데, 그 끊임없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통한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갖고 경제를 갖다 이끌어가는 시스템에 어떤 한계 같은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돈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왜냐면 다른 자산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은 뭐 완벽하다고 하지만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으면은 과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배들은 꿈이 뭐냐면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애들 결혼할 무렵에 요걸 팔아가지고 애들 결혼 자금 보태주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외곽으로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후배들은 그래도 너네들은 집 한 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들은 뭐냐면, 요즘 집 한 채 노후에 연금 받아갖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 막 더 안 좋아졌잖아요. 더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 실질적으로 생산성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썩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화폐 시스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 그 경제기자 생활하면서도 조금씩은 했었거든요. 조금씩은 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만나는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전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 기존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도 가끔 받는데 이 어쨌든 공동체로서 이 비트코인을 우리가 채택했을 때 그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건가 그건 저는 끄집없이 많이 간다.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난 건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에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드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블록미디어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